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것의 지속이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바로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없다는 건 나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란다는 건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쇼펜하우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이 책을 읽었는데요. 오늘까지 책을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이 몇 개가 있어서 서두에 읽어드렸습니다. 삶의 지표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었어요. 아포리즘이란 단어의 뜻이 경구, 잠언, 격언 같은 것들이래요.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에는 쇼펜하우어의 격언들이 잠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다소 냉철하고 조금은 독하기까지 한 문체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진중한 조언을 건넵니다. 요즘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쇼펜하우어의 깊은 사유가 담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고 또 반추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서 개인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단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 더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긴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대도 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 라는 지속이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돼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과 관계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천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일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태어났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추어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나쁜 기억들을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일까?
왜 그들의 눈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 것일까?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도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욱 사랑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난 정직하지가 못했다. 내가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데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를 비웃는 조롱에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작은 비판에 분노하고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교만했다.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나를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기쁨도 바로 사랑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기다린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을 사랑하고 그 아픔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곧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지쳐 거리를 헤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들판을 찾아가 자학하듯 울음을 터뜨리고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고통을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난 이 밤이 부끄럽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남들을 굽어보는 거드름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늘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며왔다.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오늘도 투쟁이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동안 난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렸다. 나는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의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비평가의 말처럼 나란 인간은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첨단의 유행은 내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 사고방식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현실로 도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게 잠재되어 있던 것일까?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따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가늠할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다. 현재를 덧없이 지나간 과거로 정의할 권리가 나에게 있으며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 또한 내게 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속된 시간이라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유행사조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며 진부하게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추월하는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추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을 포기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꼭 비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면 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진화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서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바로 감사이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 또한 지금은 동물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그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불에 기분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이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이 같은 조급함과는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재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바로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란다는 건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학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중시 발상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건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하며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란 거짓된 편견이 누구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매고 말겠다 라며 정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걸 하며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이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란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란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아주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하게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에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 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의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그렇게 구입하는 셈이 된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또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의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에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단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수고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은 손쉽게 지식인, 양식 있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취득하곤 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도 피해가는 지크프리트와 같다.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단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 더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긴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대도 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 라는 지속이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돼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과 관계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일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태어났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추어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나쁜 기억들을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일까? 왜 그들의 눈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 것일까?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도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욱 사랑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난 정직하지가 못했다. 내가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데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를 비웃는 조롱에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작은 비판에 분노하고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교만했다.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나를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기쁨도 바로 사랑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기다린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을 사랑하고 그 아픔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곧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지쳐 거리를 헤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들판을 찾아가 자학하듯 울음을 터뜨리고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고통을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난 이 밤이 부끄럽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남들을 굽어보는 거드름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늘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며왔다.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오늘도 투쟁이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동안 난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렸다. 나는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의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비평가의 말처럼 나란 인간은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첨단의 유행은 내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 사고방식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현실로 도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게 잠재되어 있던 것일까?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따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가늠할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다. 현재를 덧없이 지나간 과거로 정의할 권리가 나에게 있으며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 또한 내게 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속된 시간이라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유행사조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며 진부하게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추월하는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추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을 포기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꼭 비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면 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진화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서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바로 감사이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 또한 지금은 동물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그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불에 기분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이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이 같은 조급함과는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재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바로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란다는 건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학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중시 발상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건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하며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란 거짓된 편견이 누구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매고 말겠다 라며 정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며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이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란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란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운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이다.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아주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하게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에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 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지갑보다 더 비싸게 그렇게 구입하는 셈이 된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또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게을리 그러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의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에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단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수고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은 손쉽게 지식인, 양식 있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취득하곤 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도 피해가는 지크프리트와 같다.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기 때문이다.